아마 내년 상반기 언제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친다면 주가는 올해 하반기에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만 원 밑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고 카카오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 증시가 그럼 좀 와서 한국에도 이제 반도체, 아까 전에 외국인이 볼 수 있는 큰 시장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빼고는 딱히 별로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 쪽 이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삼성전자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주가가 회복이 되면 한국 주가도 흐름을 같이 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근본적으로 회복을 보이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조짐이 좀 보이고 옌달러는 이미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게 그 GDP나 주가 같이 그냥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두 나라 간의 화폐의 상대 가치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옌달러도 최근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원달러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은 갖춰진 것 같고, 나머지 조건은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올해 상반기에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 그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작년 초에 96,000원 찍고 하락할 때 왜 하락을 할까? 저도 그때 5월 달에 초대해 주셔서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올해 연초가 분기 영업이익률의 정점이었네. 그러니까 주가는 뭐 선행을 하니까 그런 건데, 아마 이제 그 지금 뭐 디램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좋지 않습니다. 가격도 내려가고 수요도 최근에 둔화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재고도 쌓인다고. 그래서 아마 분기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마이크론 같은 데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쟁사인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안 좋았는데 아마 지금 설비 투자들을 다 그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을 막으려고 뭐 한 서너 개 회사들이 다 컨트롤하는 시장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급을 좀 어느 정도 균형점으로 빨리 맞춰갈 수 있다고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 언제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친다면 주가는 올해 하반기에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만 원 밑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바닥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환율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률도 코스피의 우호적인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환율은 좀 있으면 점차 내려가는 분위기로 간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뭐 4%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가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지만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거의 이제 멈출 거고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서 격차가 줄어드니까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같은 데서 많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한국 주식도 좀 팔았다고 하지만 물론 최근에는 좀 돌아섰지만 대만, 인도에서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자본 유출이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반전되는 게 아마 이제 그 미국과 이런 그 이머징 마켓 국가의 금리 차이가 좁혀든 거라는 그런 이제 가정.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환율은 안정화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급격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또 다르게 좋게 보는 2차 전지 섹터 쪽은 좀 어떻게 또 보시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성장성은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금년 매출액 그 타겟을 아마 19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높였나? 그리고 이제 5년 안에 매출액이 2배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2배가 간다는 건 이제 제가 그 아까도 김 작가님이나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해봐야 돼요. 5년에 2배가 된다는 건 계산해 보니까 25%더라고요. 5년 동안 3배가 된다는 건 꽤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복리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연 25%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 근데 저는 당연히 매출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업체니까. 하지만 회사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되게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가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나오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두 자리 영업이익률을 누리게 그 자동차 회사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기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항상 지금 원재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테슬라가 이번에 일론 마스크가 너무 그 리튬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총하고 1분기, 2분기 시작 발표할 때 여기 이제 사업가 하는 분들 있으면 리튬 강산 비즈니스 빨리 하세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어쩌면 리튬에 직접 뛰어들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원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값이 치솟는데, 그러한 고객의 가격 압력 프레셔는 항상 있고, 원재료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LG 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한국이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으로 저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보통주랑 우선주 차이가 10%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50%입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보통주가 19만 원이면 우선주는 지금 9만 원이에요. 그래서 반값에 똑같은 회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반값에 산다는 거는 배당 수익률은 2배고 퍼는 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선주를 좋아하고 계속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권하지는 않지만 대신 간접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플레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배당을 받는 LG화학 우선주를 추천을 하고, 같은 비슷한 논리로 현대자동차를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현대자동차 2우선주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매력적이고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외국인 지분율이 한 80%쯤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우선주, 2우선주 주주한테 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당으로 내가 1년에 한 4, 5%를 먼저 확보를 하면 주가가 뭐 정체이거나 재미없어도 4, 5% 일단 이익은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주가가 한 10%만 올라주면 나는 총수익률이 15%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국내 포트폴리오는 조금 정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말씀하신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 업종이 지금 테슬라가 혼자 날아다니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업체들이 지난 20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평균 5에서 7%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드는 BMW, 벤츠, 그 다음에 뭐 페라리 같은 데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가죠. 보통 자동차들은 5에서 7%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전기차를 현대차가 아주 잘하는데, 지금 이제 글로 이전이 되고 미국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 국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도 길거리 가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과연 얼마만큼 순조롭게 기존의 내연기관 설비를 줄이고 전기차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서명을 해서 2025년까지 공장 설비를 전기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야지 그런 $7,500 크레딧을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대차의 주식이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다. 제품 너무 잘 만들고 모멘텀 좋고 여러 가지 있지만 노조의 아킬레스 건이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려워서 현대차 플레이는 보통주보다는 반값에 살 수 있는 2우선주가 좀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배당도 뭐 한 4, 5% 일단 받으니까 그게 좀 좋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 한국의 대표적인 테크주죠. 굉장히 좋았던 이제 전망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 좋은 전망까지는 아닌 인터넷 이제 섹터의 네이버, 카카오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시가총액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서 네이버가 40조 원, 그다음에 카카오가 36조 원. 근데 두 회사 모두, 특히 카카오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못 넘어요. 이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도 좋고 그러지만 사람들을 잘 구성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많이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조금 정체가 돼 있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이버는 훨씬 조직이 탄탄하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돼 있고 리스크 관리 같은 거가 잘 돼 있어요. 거버넌스도 훨씬 낮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아직까지 이제 영어로는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회사 약간 카우보이 같다. 카우보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뭐 엉뚱하게 좀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 김범수 의장이 잘하는 면도 있지만 조직을 잘 이끌어서 상장 기업의 총수로서 그 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이려면 아직까지 조직이 훨씬 탄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두 회사의 차이가 있어서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40조 원이고 카카오가 36조 원이면 저는 네이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내에 상장 안 돼 있는 쿠팡이 주가가 작년에 너무 고평가돼서 IPO 됐다가 뭐 한 80% 이상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미국에서 1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19달러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전자상거래 전문가 아니지만 진짜 그 분야를 많이 하는 여러 사람을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쿠팡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 책도 쿠팡으로 주문하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쿠팡 배송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쿠팡의 서비스가 진짜 이게 차별화가 되는구나. 그걸 제가 몸소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점점 좀 좋아지고 손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40조 원의 시총이면 저는 쿠팡이 네이버보다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정을, 이 리테일을 다 평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봄킴이라는 그 창업한 분의 거버넌스나 자기는 미국 사람이다, 미국 회사라고 주장하는 그 거버넌스가 저는 약간 진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뭐 투자라는 건 뭐 애국심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쿠팡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도 이제 배당주 같은 것도 이제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네. 소비자랑 금융주 얘기하셨는데 한국에도 금융 섹터는 있잖아요. 은행, 증권, 보험 이쪽도 이제 배당주 많이 줄 텐데 그 중에서는 좀 어떤 쪽을 그래도 더 좋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주는 성장은 캡이 항상 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표적인 내수주고 그다음에 이제 관치가 제일 심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융지주사가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는 중국 4대 은행보다 PBR이나 퍼가 낮습니다. 그 정도로 이 관치의 저 디스카운트가 많죠. 하지만 또 그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 특히 재벌 일부는 총수가 아니면 패밀리들이 소수주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근데 은행은 주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은 없고 버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한 30% 이상을 배당으로 주고 그것을 더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 5%씩은 다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JB 전에 그 전북금융지주 같은 데는 한 8, 9% 돼서 일단 배당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려면 은행주는 하나씩 꼭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증권이나 보험 쪽은요? 보험은 장기적으로 지금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돼서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하고 증권주 중에서는 뭐 지주사들 중에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그런 데 같은데 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수익도 좋고. 보험은 성장성이 왜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인구가 감소하는 거랑 연결?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부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예.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부흥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또 사실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약간 개의치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리오프닝 섹터나 이런 쪽에서도 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행도 있을 거고 뭐 호텔, 항공, 레저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 있었는데 공항마다 미어 터지고 길들 많이 막히고 그다음에 시애틀에서는 그 큰 크루즈 유람선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뭐 항공사들이 파일럿을 못 구한다거나 저도 비행기가 늦게 1시간 늦게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 근데 아직도 이게 뭐 한 8, 90% 정상으로 갔지만 100% 정상은 아닌데
뭐 제 생각에는 성장성이 어차피 그동안 많이 우리가 그렇죠. 국내에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공산업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글로벌리 분석을 할 때 한 30개, 40개 산업을 놓고 평균 그 장기 이익률을 마진을 보면 항공산업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머디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없고 물론 이제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타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 유가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 그걸 충분히 고객한테 다 전가시킬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은 여전히 대한항공 자체도 빚이 많고 인수한 아시아나도 빚이 많아서 주가의 상승을 억누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항공업 자체도 크게 좋게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에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중에서 좀 괜찮게 보는 섹터 뭐 좀 한 군데 정도 있다면 어느 쪽 좀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잘하는 게 있죠.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잘 만들죠, 잘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뭐 미국 가서 느낀 거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 접촉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도 또 외국 학생이 되게 많잖아요. 그 느끼는 게 진짜 컨텐츠 파워의 그 존재감이 대단하고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꾸준히 계속 많이 성장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산업이고 BTS가 이제 한번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하이브가 이제 BTS 그때 이제 단체 활동을 이제 중단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이벤트 리스크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키맨 리스크죠. 되게 너무 한 아티스트한테 너무 의존이 하니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매력적이고 그 중에서 제 생각에 SM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돼 있고 음원 수입이 좋고 그동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버넌스가 좀 엉망이었죠. 본인이 공식 직책은 없는데 개인 사업자로 뭐 수백억씩 받아가고 이제 그런 것을 얼라인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데서 이제 감사를 선임을 서로 주총 대결을 해서 그 감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약간 파행적인 잘못된 경영이 없어지면서 제 생각에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별로 없고 업사이드 리스크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기 지분을 판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더 호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평가된 엔터테인먼트 주식 중에 SM이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8월이라서 2분기 기업 실적치들이 굉장히 많이 다 나왔는데 좀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볼 때 뭐 저도 옛날에 이제 저도 뭐 20, 30년 전에 애널리스트를 했고 아니면 이제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일을 많이 할 때 보면 너무 단기적인 그런 분기 이익률에 우리가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증가율, 그러니까 크게 보면 증가율하고 마진 수익성 두 개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한두 가지 더 꼽으려면 이 기업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미국 기업들은 이제 그런 거에 관한 힌트를 많이 주죠. 근데 너무 작년 거만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년, 5년, 길게 보면 10년 동안 놓고 보면 지금 마진이 얼만큼 와 있느냐. 근데 이제 이번 2분기에 특히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화가 워낙 절하가 된 상태에서 수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뭐 1150에, 그러니까 원달러 평균 1150에 수출하던 회사가 2분기에 1300이라고 그러면 10% 이상 그냥 앉아서 매출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 기아차 같은 데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8%에서 10%로 늘어났는데 회사가 이렇게 쪼개서 영업이익 늘어난 걸 보여주는데 한 그 중에 3분의 2, 60, 70%가 환 차익 때문에 그런 거여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환율이 1300 이하로 내려가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확실히 내년에는 그런 영업이익률에 그냥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평가를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데는 올해 들어서 달러가 그렇게 강한데도 마진을 많이 유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성장성, 마진,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는가를 이제 주로 챙겨보고 너무 1년 전만뿐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그다음에 특히 금년 들어서는 수출업체들, 우리나라 뭐 대형업체들은 대부분
원달러의 노출이 환율에 많이 돼 있으니까 이 환차익이 얼마만큼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었는가. 이제 그게 이제 내년 되면 없어질 테니까. 그게 이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너무 거기 시장은 야속해서 그걸 또 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없어진다면 이제 올해 2분기에 번 거는 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실적 데이터는 분기마다 나오는데 분기보다는 연으로 보고 연보다는 뭐 3년 이렇게 좀 길게 봐서 보는 게. 지금 2분기가 과거 3년 5년과 비해서 얼마만큼 올라와 있냐 내려와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좀 투자할 때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표 같은 게 뭐 한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뭐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 잘하던 학생이 우등생이 다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도 잘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지만 내가 어떠한 업종 아니면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으면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그 기업의 과거 5년, 10년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건 어렵진 않아요. 우리 네이버에 쳐봐도 되고 야후 파이낸스에 쳐봐도 보면 과거 5년 동안 주가가 연평균 얼마 올랐는지 그 다음에 과거 10년 동안 얼마 올랐는지 거기다가 이제 배당을 더해보면 내가 과거 5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이걸 들고 있었으면 이 정도 수익을 벌었겠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배당 포함해서 한 14, 5%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그만큼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이내믹하고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물론 이제 망가졌던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 회사의 내부잖아. 뭔가 인사이트이 있는 아주 그 극히 일부의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플랫폼에서 좋은 업종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였던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피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 그다음에 좋은 종목을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과거 5년, 10년의 주가를 내가 복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게 되게 첫 걸음, 되게 중요한. 근데 보통 우린 잘 안 하죠, 그거는. 어쩌면 개인 투자자한테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앞서 말한 턴어라운드는 어떻게 역전의 승부사를 우리가 찾아서 투자하겠다라는데 그거 역전의 승부사 찾겠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되게 엉뚱한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과거 데이터 뭐 3년, 5년, 10년 동안 잘해온 사람은 사실 뭐 지난달까지 뭐 전교 1등 했는 친구가 그 다음 달에도 전교 1등 못해도 5등한 애들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큰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자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데이터를 챙겨보고 주가 그래프도 보고 주가 그래프를 근데 이제 일봉 뭐 월봉 뭐 지지선 보라는 게 아니라 계산을 내가 이 회사가 왜냐하면 과거 주가가 연 10%씩 올랐던 회사들은 대체로 기업 이익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는 얘기니까 이 회사는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최근에 투자 심리 바로미터라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감소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증시도 사실 상승을 할 수 있는 건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손실도 입었지만 실망감과 너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많이 떠난 것들도 있고 사실 증시가 반등하면서도 반등할 때마다 이제 본전되면 좀 터나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좀 약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예탁금 그런도 최근에 좀 줄어들지만 이제 저도 눈여겨보는 게 거래 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연초만 해도 작년만 해도 코스피랑 코스닥을 더하면 1거래 대금이 20, 30조 원씩 쉽게 됐거든요. 각각 10조 원이 넘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거래소가 코스피가 한 7, 8조 원, 코스닥이 5, 6조 원 돼서 한 15조 원도 안 되는. 그래서 좀 에너지가 약한 것은 이제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막
하루에 1조 원씩 그 큰 순매수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뭐 몇천억씩 1, 2천억씩 해서 순매수를 하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여지는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개인 중에서 그동안 기다리다가 파는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선박김이 되면서 다시 다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물꼬를 트는 건 아마 외국인의 그 순매수 동향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외국인 순매수 동향에서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그 한국의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대형주, 뭐 금융주, 뭐 2차 전자, 배터리. 최근에 한동안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여러 인터넷 기업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퍼가 20배가 넘는데 미국에서 알파벳을 20배에 살고 메타는 14배에 사니까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보다 여기 그럼 비싼 알파벳 사야죠. 한국을 왜 사야 되니? 그런 질문을 항상 외국 사람들은 아무데나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 자, 요즘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좀 뭐라 보시는지, 그리고 또 사실 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현금으로 뭘 사긴 해야 되는데 뭐 주식도 뭐 부동산도 가상화폐도 다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현금을 또 가만히 두고 있으면 또 내 돈은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과거 1, 20년 초저금리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의 예를 들면 가장 지난 팀 쿡이 특히 이제 CEO가 잘했던 게 세계에서 가장 싸게 부품을 양질의 부품을 그 구해서 쉽게 저렴하게 퀄리티 있게 조립하는 걸 찾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거의 조립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점 미중 관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걸 보면서 과거 글로벌리제이션을 이제 하지 않고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뭐 프렌드 쉐어링이라고 하고 뭐 언쉐어링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코스트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퍼센티지에 미 연준이 기대하는 그 국내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2% 인플레를 목표로 하니까 그것은 미국은 최소한 달성하기 어려워서 아마 3, 4%의 인플레가 이제 정상으로 아마 그런 여기는 그런 환경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도 과거보다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높아질 텐데, 현금은 은행에 넣고 있는 돈들은 최소화해야죠. 내가 꼭 필요한 돈들 빼놓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주식하고 부동산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괜찮은 기업들은 원가 올라가는 것만큼 프라이싱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제품 가격을 올리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2차례, 3차례, 뭐 코카콜라, P&G, 뭐 허쉬 초콜릿 다 올렸거든요. 국내도 뭐 그 큰 대기업들은 고객한테 가격 전가를 했으니까 그만큼 매출 늘리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해지가 되는 것은 주식,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동산도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투자를 하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커머디티 일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커머디티 그 상품 원자재 투자나 그 관련된 회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제품을 예측 가능하고 그 리스크가 많지 않은 저는 기업을 항상 좋아하는데, 중동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그나마 주식이나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현금을 들고 있는, 은행에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인플레이션 해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산다면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의 뭐 5대5 정도. 5대5 정도. 그리고 뭐 영어가 되고 미국이 좀 더 잘 알고 있다면 미국 주식 비율 늘려도 되고, 주식은 뭐 빅테크랑 배당주에서는 금융주랑 필수 소비재 쪽에서 좀 분산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좀 길게 항상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반기라는 게 짧기는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건 옌달러 환율이건, 그러니까 원달러가 옌달러를 지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그 다음에 주가에 되게 중요한, 그 다음에 외국인 동향에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꺾였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국내 우리 주식을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결국 삼성전자의 그 분기 이익률인데, 이 부분이 계속 안 좋아져도 어느 시점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계속 알아맞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상당히 확확 점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재고가 쌓인다는 걸 너무 악재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언제가 바닥일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대부분의 전문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냥 뭐 편안하게 그런 종목들은 들고선 있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되게.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꼭 준비하겠다란 저희 김작가 TV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만나면 국내도 뭐 제가 이제 있는 그 신촌의 학교나 젊은 학생들 보면 과거보다는 내가 이제 금융, 투자, 재산 증식,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훨씬 그게 이제 일상화가 됐고, 특히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하면 대기업 같은데 보통 401k라고 자동으로 자기 급여의 일부, 그다음 회사가 매칭을 해줘서 이제 처음부터 투자를 하는데, 미국은 물론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뭐 반도체 종목을 사고 무슨 내가 종목을 고르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제 워낙 그 자본시장이 성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ETF 시장을 그냥 사는 게 제일 무난하다. S&P 500이나.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면 시장 S&P 500 ETF를 꾸준히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젊은이들도. 그래서 그게 결국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훨씬 체득하고 그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0대에 있는 뭐 대학생이든 사회 초년생이든 투자를 하는 건 꼭 필요하고 100만 원이래. 100만 원이라도 뭐 삼성전자 15주 살 수 있고 애플도 뭐 한 3주 정도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리스크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개별 종목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재미를 느끼면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면 나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매달 뭐 몇십만 원이라도 시장 ETF, 국내에서는 뭐 코스피 200 ETF를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S&P 500 ETF가 뭐 3종류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반도체를 좋아하지만 나는 엔비디아가 좋은지 삼성전자가 좋은지 모르면 반도체도 ETF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나의 그 선호도, 프레퍼런스가 녹아있지 않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은, 좋은 기업은 증시는 상승을 합니다. 그건 무조건. 과거 50년, 100년 역사의 데이터가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투자를 좀 길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에 또 그때와 다르게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신다고. 어떻게 네.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고요. 이제 5만을 이제 그 목전에 두고 있어서 제가 뭐 학교에 일상 그게 업무가 있으니까 100% 올인은 못하지만 조금 다양한 토픽.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거기도 관심 한번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나무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